인간이 지금 생산하고 있는 식량의 3분의 1이 사람 입으로 들어가질 않아요. 쓰레기통으로 들어갑니다, 지금. 식품, 이거 상품을 만들러 다 잘라버리고, 그 다음에 그냥 배 터지게 먹고 다 갖다 버리고. 그래서 지금 현재 80억 명 중에 다 10%, 10억 명이 영양 실조에 걸려 있는데, 우리 3분의 1은 쓰레기통으로 들어가고. 이 세상이 그렇게 정의롭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오늘날 우리 쓰레기장을 한번 가보십시오. 몇십 년 전이면 저거 집안에 있어야 될 물건을 우리 다 지금 내다 버리고 있잖아요. 지금 80억 명이 정말 쓰고도 남을 만한 그런 생필품을 우리는 생산을 해요. 근데 정치가들은 끊임없이 성장을 외치죠. 지금 결핍이 있다라고 하면 이 세상이 얼마나 정의롭지 않은가를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지, 이건 성장을 못해서가 아니다라고 하는. 오늘 중세 라이브에서는 네. 교회적인 시선으로, 교회적인 시각으로 사회의 문제들을 바라보고 네. 또 그것을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네. 이번 주제는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사회와 아주 밀접한 문제죠. 네. 바로 기후위기. 예. 공동의 집인 지구의 환경 문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고자 네. 전 국립기상과학원장 역임하셨고 현재 대기과학자로 활동하고 계시는 조천호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조천호입니다. 네. 예. 교수님께 자기소개 간단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국립기상과학원에서요 30년 동안 일을 했었고 3년 전에 은퇴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경희사이버대학에서 기후 변화를 가르치고 있고, 그리고 시민단체인 변화를 꿈꾸는 과학기술인 네트워크, 그다음 기후위기 비상행동에서 또 좀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아니 반갑습니다. 교수님은 지금 되게 이렇게 무심한 듯 툭툭 말을 던지시는데 목소리가 되게 좋으신데요? 그래요? 고맙습니다. 나는 이런 동물 목소리가 좋아. 따라하려고 또. 동물 목소리가. 이런 목소리가 좋아. 아니, 교수님이 또 저희가 설명 또 소개해 드릴 때 네. 그 기후 위기라는 표현을 자기가 자주 사용하고, 교수님께서는 또 국립기상과학원장님을 역임하셨다 하셨는데, 저는 기후 그리고 기상 네. 이 단어의 차이를 좀 또 구분을 잘 못하겠어요. 예, 그러니까 뭐 날씨, 우리가 기상을 날씨라고 하잖아요. 예. 날씨는 뭐 우리가 뭐 밖에서 그 순간순간 경험하는 거, 네. 뭐 비가 오고, 뭐 눈이 내리고, 덥고, 춥고, 뭐 이러한 것들이고요. 네. 그다음에 기후라고 하는 거는 기후학 책에서 정의를 할 때 가장 간략하게 정의를 할 때는 날씨가 30년 평균이 된 상태라고 그렇게 정의를 해요. 그런데 우리가 자연에는 변화가 일어나야지 정상인 것이 있고 지속을 해야지 정상인 게 있거든요. 그런데 바로 날씨라고 하는 거는 이건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마치 우리 사람도 기분이라고 하는 건 변화가 일어나야지 정상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건 변화가 이제 일어나야 되는 것인데, 만약 이 날씨가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이러면 큰일이 나죠. 우리가 한여름에 첫날은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날이에요. 그날이 첫날은 좋을 수는 있어도 그날 그런 날이 일주일 계속되면 그게 이제 폭염이 되는 거고, 그런 날이 한 달, 두 달 계속되면 그게 가뭄이 되는 거 아니에요. 반대로 첫날 뭐 비가 내렸다, 우리 좋다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런 날이 일주일 계속됐다, 그게 바로 장마고 안 좋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날씨라고 하는 거는 우리의 기분처럼 이게 변화가 일어나야지 정상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반면에 이 기후라고 하는 건 30년 평균된 날씨니까 우리 사람으로 따지면 성품이에요. 그러니까 성품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마다 고유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성품이 어느 날 변했다? 자, 이렇게 사람이 변해버렸다. 그러면 우리 어른들께서 죽을 때가 가까이 오지 않았냐?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당신 변했어. 이것도 뭔가 그 사람이 쇼크가 있거나 그래야지 그 성품이 변했죠. 활달한 사람이 갑자기 말을 안 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은 뭔가 큰 쇼크가 있었다는 걸 의미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지속을 해야 되는 게 변화가 일어났다. 이건 굉장히 위험하다고 바라보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날 이 지속을 해야 되는 이 기후라고 하는 거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반대로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날씨는 지속을 하기 때문에 오늘날의 이 기후 위기가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기후와 기상 차이를 설명하시면서 위기까지 그냥 한 번에 설명해 주셨네요. 아니 저 귀에 다 이해했어요. 쏙쏙 들어와. 다 이해했어요. 나. 나는 기상은 네. 일어나는 거라고 생각했거든. 이런 일어나. 그 기상 도와줘. 좀 도와줘. 빠빠빠빠빠빠빠 기상. 날씨도 일어나는 겁니다. 겨우 도와드렸어요. 감사합니다. 네. 와. 좋습니다. 그 국립기상과학원은 뭘 하는 곳인가요?
그러니까 국가 연구기관이니까 네. 어떤 정보적 가치에서 이 날씨에 대한 이제 연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이 온실가스를 다 측정을 해요. 그래서 이제 과거부터 현재까지 우리나라 이 한반도에서 어떻게 지금 이 온실가스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그런 것도 관측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미래에 2100년 거기까지 미래의 이 기후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변화가 일어날 것인지 그러한 것도 전망을 하고, 그로 인해서 일어나게 될 위기가 무엇인지 뭐 이러한 것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국가 전략적인 이러한 측면에 바로 이제 그런 기후 연구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저는 또 하나 궁금한 게 네. 그 날씨 예보 같은 걸 하잖아요. 네. 이런 거는 어떻게 그러니까 그동안 쌓였던 데이터를 토대로 이렇게 날씨가 일어날 그렇게 예측을 하는 건가요? 그게 아주 과거에 우리가 이런 슈퍼컴퓨터가 없었을 때는 예전에 그런 이제 날씨 패턴 지금 가장 비슷한 거를 찾아가고 그렇게 예보를 했는데 되게 안 맞아요, 그게. 왜 이렇게 확 공감이 되죠? 그러니까 과거에 이렇게 비슷했다라고 해서 과거에 그러니까 그 비슷한 오늘 날씨가 있으면 과거에 그 날씨 그 다음 날 거를 갖다 놓고 이렇게 변할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다가는 그렇게 변하지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1 더하기 1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오늘날은 이 처음에 우리가 이제 관측이라고 하는 현재를 잘 알아야 돼요, 일단. 그런데 이제 현재 관측이라고 하는 게 단순하게 백엽상에서 뭐 온도계 관측하고 풍향계로 이 정도는 아니고요. 오늘날 예측을 하려고 하게 되면 위성 자료를 가장 많이 씁니다. 위성 자료가 전 지구를 다 둘러싸 갖고 뭐 바다니 뭐니 사람이 관측 안 할 수 있는 곳까지 다 이게 관측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자료를 모으는데 이게 그런데 굉장히 이질적이죠. 뭐 레이더 자료, 위성 자료 뭐 이런 이질적인 자료들을 이제 이렇게 잘 해서 우리가 잘 알아볼 수 있게끔 만들어갖고 가상의 세계인 이 슈퍼컴퓨터 안에다 그 자료를 집어넣어요. 그래서 그 가상의 세계의 그 어떤 대기 상태를 만들어서 그렇게 이제 시뮬레이션을 한 다음에 거기서 나오는 이제 온도와 뭐 습도와 이런 거를 우리가 알아보기 좋게 뭐 태풍의 정보라든가 홍수의 정보라든가 가뭄의 정보로다가 우리 현실의 세계로 다시 그거를 해석을 해내는 그러한 방식으로 이제 예측을 합니다. 그런데 과학이라고 하는 거는 반드시 검증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예측한 그 자료가 있고 그럼 며칠이 지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틀렸는지 맞았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정도를 이제 봐가면서 우리가 관측의 어느 부분이 잘못돼 있다라든가 아니면 컴퓨터 시뮬레이션에서 뭔가 문제가 있다라든가 이런 거를 계속 고쳐가는 이런 순환의 구조로다가 이런 연구 개발을 하게 됩니다. 네. 아니 근데 요즘도 조금 안 맞을 때가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앞서서 제가 날씨를 잘 예측을 하려고 하면 우리가 지금 현재를 잘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 현재라고 하는 이 자체를 우리가 완벽하게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러한 초기에 갖고 있는 그러한 우리가 자그마한 오차가 시간이 지나면서 갑자기 이렇게 증폭을 하는 이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로부터 이런 오차들이 나오는 이런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하나 지금 우리가 뭐 내일 모레 날씨도 종종 틀리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기후 전망은 100년 후를 이야기를 하잖아요. 야, 이거 내일 모레도 이거 틀리는 놈들이 어떻게 이거 100년 후를 갖다가 함부로 이야기를 하냐. 이거는 근데 미래 기후를 예측을 하는 건 그건 초기의 관측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이산화탄소가 지금보다 2배가 되었을 경우에 이 대기는 그때 이 온도가 어떻게 돼요? 강수량이 어떻게 변화될 것이냐. 이거는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2배가 되었을 때 어떤 우리가 그런 강제력이라고 하는데 어떤 강제성이 이 대기에 딱 들어왔었을 때 대기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의 문제거든요. 그리고 2100년도 1월 1일 날 서울의 날씨가 어떠냐. 그건 우리가 알아야 될 이유가 없죠. 그렇죠. 네, 그거는 그 당시에 한 10여 년 동안의 이런 평균된 상태가 지금의 평균된 상태하고 어떻게 달라지느냐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100년 후를 예측하는 게 더 쉬울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짧은 지식으로 뭐 물리학이나 화학이나 이런 거 대기, 지구과학 배울 때 아니 우리 대기가 이산화탄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 가지 물질들이 혼합돼 있을 텐데 굳이 왜 예. 자꾸 이산화탄소, 예. 탄소만 얘기하는지 이게 되게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공기 중에서 지금 78%가 질소 아니에요. 21%가 산소고. 나머지 이제 1%가 거의 아르곤이라고 하는 가스예요. 그러면 나머지 존재는 온실가스는 거의 그 존재 자체가 미비합니다. 지금 현재 그 공기 중에 그러니까 0.04%가 이산화탄소예요. 그러니까
만 개의 공기 분자 중에서 지금 네 개가 개죠. 네 예, 개란 네. 말이죠. 그런데 원래는 산업혁명이 일어나기 전에는 10,000개 중에 3개였어요. 근데 사람이 지금 하나를 늘렸어요. 10,000개 중에 하나를 늘렸는데 그걸 갖고 지금 기후 위기가 일어난다고 지금 난리가 난 겁니다. 예. 자, 이게 도대체 그러면 어떤 효과를 갖냐? 지금 햇빛이 우리 지구에 이제 비치잖아요. 예. 햇빛이 비치는데 이게 햇빛이 들어오기만 하고 나가지를 않는다? 그러면 지구는 계속 에너지를 받으니까 지구는 지글지글 끓을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햇빛이 들어와요. 우리가 그 햇빛을 갖고 온기를 보존하고 그다음에 이 햇빛을 갖고 광합성을 해서 이 모든 생태계와 그다음에 이 80억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먹고 살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들어왔으니까 에너지가 그만큼이 그대로 우주로 빠져나가야 돼요. 우주로 빠져나가야 되는데 이거를 우리가 인간이 늘려놓은 10,000개 중에 이 하나의 이 온실가스가 지금 현재 1초에 히로시마 원자 폭탄이 5개가 터지는 에너지가 우주로 못 나가게 잡아요. 그래서 1998년 이후부터 이제 계산을 해보게 되면 약 30억 개의 히로시마 원자 폭탄이 터지는 에너지가 우주로 빠져나갔어야 되는데 지금 지구에 잡혀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10,000개 중에 1개가 그렇게 위력을 발휘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작은 양이기 때문에 사람이 그걸 금방 변화를 시킬 수가 있죠. 예. 그런데 그 효과는 고작 10,000개 중에 하나가 이렇게 30억 개의 원폭의 에너지를 잡고 있다. 이래서 우리가 이 사람의 몸이라고 하는 것도 똑같이 이게 충격을 받아도 다 똑같이 반응을 하질 않죠. 우리가 엉덩이나 허벅지를 세게 맞으면 멍이 들고 그 조만간에 그게 회복이 되잖아요. 예, 그렇죠. 멍들 정도의 그 충격을 이런 급소를 맞아버리면 우리 직사를 해버리죠. 바로 이 온실가스가 굉장히 그 적은 약인데 바로 그 급소를 지금 인간이 계속 지금 두들겨대고 있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제 오늘날의 기후 위기다라고 하는 지금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잡아서 목청을 그냥 딱 누른 상태가 된 거죠? 그렇게 누르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허벅지를 때리는 게 아니라 지금 가끔 TV나 네. 유튜브 보면 막 빙하가 막 녹아가지고 막 네. 빠지고 예. 그런데 그 다음 장면이 슬로건처럼 1.5도씨를 얘기하거든요. 예. 그런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예. 1.5도 정도 뭐 올라가고 내려갔다고 뭐 빙하가 막 예.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한 설명을 좀 잘 듣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제가 앞서서 지난 우리가 화석연료를 태워갖고 1.1도로 지금 온도를 상승시켰는데 그게 한 100년에 1.1도가 올라간 것이거든요. 네. 그런데 자연에서 가장 빠르게 자연도 자연 스스로 막 이 기후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뭐 빙기, 간빙기 뭐 왔다 갔다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연 스스로 변화되었던 그 기온이 상승할 때 최대로 빠른 속도를 우리가 찾아보면은 1000년에 1도예요. 자연에서는 자연 스스로 변할 때 가장 빠른 속도 1000년에 1도인데 우리 사람들은 100년 만에 1도로 변화시켰어요. 그러니까 변화의 크기를 봐야 되는 게 아니라 변화의 속도를 봐야 돼요. 그다음에 변화의 이게 속도가 이게 빨라지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극단적인 날씨가 많이 발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지난 40년 동안에 약 극단적인 날씨가 3배 이상으로 지금 증가가 돼 있는 이러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구 평균 기온이라고 하는 거는 바로 그래서 크기를 봐야 되는 게 아니라 변화의 속도를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 평균 기온은 바로 우리의 체온하고 좀 가장 비슷해요. 그래서 우리 체온이 정상보다 1도 이상이 높게 되면 뭔가 머리가 띵하고 컨디션이 안 좋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 자기의 몸의 이상 상태를 감지를 하거든요. 자, 지금 현재는 여기저기에서 국지적으로 일시적으로 이제 기후 위기가 일어나고는 있는데 지금 현재는 지구 전체 차원에서는 기후 위기가 일어났다라고 보지는 않아요. 예. 지금 현재는 기후 위기를 감지를 하고 있는 수준이고요. 바로 이것이 1.5도 이상 올라간다든가 2도 이상 올라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본격적인 이제 파국적 위험에 들어가게 될 거다. 지금 그렇게 봐요. 그래 우리도 정상의 체온 온도보다 2도 막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가서 누워 있어야 되는 상황이 이제 벌어지고 3도 이상이 되게 되면 죽음까지 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바로 그래서 우리 지구 평균 기온은 우리의 체온의 그런 상승으로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네. 그 나무를 많이 심는 게 도움이 되나요? 그렇죠. 나무라고 하는 건 이제 광합성을 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 공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흡수를 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제 그 안면도에 이제 이산화탄소를 관측하는 곳이 있고 그다음에 저기 제주도 고산에서 관측을 하거든요. 여름철에는
우리가 생각을 해보기에는 저기 제주도 쪽이 훨씬 더 이산화탄소 농도가 낮을 것 같죠. 네. 거기 공기도 깨끗하고. 그런데 여름철에는 안면도가 훨씬 더 이산화탄소가 낮아요. 그거 왜냐하면 저기 북극 이 시베리아 이런 쪽에 있는 거기 아한데서 막 자작나무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거기서 이제 광합성을 여름철에 많이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흡수를 많이 하고 그런데 열대 지방에 있는 그 우림대들은 네. 거기는 물론 이산화탄소를 많이 흡수를 해요. 근데 거기 땅바닥을 보면 축축하잖아요. 낙엽이 떨어져 갖고 막 썩어 갖고 거기서 이 미생물에 의해서 이산화탄소가 막 배출이 돼요. 그래서 그 나무가 흡수를 하는 그 이산화탄소하고 그다음에 이 토양에서 나오는 그 미생물이 발생하는 이산화탄소가 상쇄가 돼 갖고 우리가 열대 우림에서는 그렇게 이산화탄소를 많이 흡수를 못 합니다. 실제는 그래서 저 시베리아 저쪽 카나다 그 북쪽에 있는 그런 숲들이 다 이제 이산화탄소를 흡수를 하기 때문에 여름철에 안면도가 우리나라 제주도보다 훨씬 더 이산화탄소 농도가 낮아요. 그만큼 자연이 미치는 영향이 커요. 그래서 사람이 지금 배출한 그 이산화탄소의 약 25%는 나무가 더 흡수를 해주고 해양에서 한 25%를 흡수를 해주고 사람이 배출한 온실가스 중에 절반 정도가 공기 중에 남아갖고 오늘날의 기후 위기를 일으킵니다. 자연도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 충격을 흡수를 해주는데 그렇죠. 우리가 너무나도 이제 많이 배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니 저는 아마존이 지구의 허파라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서 다 이렇게 하는 줄 알았더니 거기는 산소가 나오죠. 나오긴 나오네요. 거기는 허파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거는 산소가 나오는 거지 이산화탄소를 흡수한다라는 그 개념은 아니고. 네. 아니 저는 이제 쭉 들으면서 그렇다면 우리가 남겨놓은 이 50%에 대한 탄소를 포집하거나 네. 채집하거나 예. 아니면 정말 제로로 만드는 예. 탄소 중립이 우리의 노력으로 가능한가? 예. 이걸 좀 여쭤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배출의 농도를 갖다 줄일 수는 없죠. 공기 중에 이미 나와 있는 거예요. 이건 없어지는 가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국 사회에서 지금 미세먼지가 큰 이슈인데 미세먼지 같은 경우는 나온 다음에 하루 이틀이 지나면 햇빛하고 반응을 해서 대부분이 다 자연적으로 없어져요. 가장 오래 가봤자 한 5일 가는 게 제일 오래 가요. 그러니까 미세먼지 같은 경우는 우리 세대의 문제일 뿐이에요. 우리가 돌아다니면 자동차를 몰고 돌아다니고 공장을 돌려서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고 그거를 우리가 또 둘러 마셔갖고 우리의 건강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편익은 있었지만 건강을 잃어버린다. 뭐 쌤쌤이 되는 건데 그런데 이거는 일주일 후는 다 없어지는 거니까 우리의 다음 세대하고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건 오직 우리 세대의 문제일 뿐이에요. 그런데 온실가스는 한 번 나오면 얘는 수백 년, 수천 년, 심지어 수만 년 동안 없어지지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이 온실가스는 나오면 계속 그 위에 축적이 되는 거예요. 지난 작년에 코로나19 때 작년 4월에 전 세계적으로 약 온실가스가 17%가 줄었어요. 그래도 거의 90%는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온실가스 농도는 높아지는 거죠. 아무리 코로나19인 상황이라도. 그래서 기후위기는 계속 지금 축적이 되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 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축적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 축적되는 만큼 기후위기는 점점 강도는 강해진다. 자, 그래서 얘를 지금까지 만들어 놓은 거에서 줄일 수는 없어요. 더 이상 커지게 안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는 제가 앞에서 이야기를 했듯이 지금은 감지를 하는 수준이다라고 했잖아요. 우리의 몸이라고 하는 것도 체온, 그다음에 뭐 혈당, 혈압 이게 정상이 딱 하나의 값은 아니잖아요. 어떤 범위에 있잖아요. 그렇죠. 범위에 있다라고 만약 우리가 정상의 값이 딱 하나였다라고 하면 외부에 충격이 빡 주어지게 돼서 이 정상이 무너졌다 그럼 죽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범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탄속력이 있다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이게 충격이 왔다 해도 이 안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니까 우리가 충격을 견딜 수가 있는 건데 그런데 체온이 몇 도 이상이 되게 되면 죽음에 이르고 혈당이 얼마 이상 넘으면 죽음에 이르게 되고 그다음에 뭐 혈압이 얼마를 넘으면 죽음에 이르게 되잖아요. 그 임계치를 넘어서지 말아야 된다. 그것이 바로 1.5도, 2도를 막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거를 넘게 하지 않는 우리의 노력은 어떤 노력이 있을까요? 제가 실질적인 질문 드립니다. 아니, 그러니까- 고기를 안 먹는 게 도움이 되나요? 육식을 안 하는 게? 그러니까 육식 문제부터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농업이라고 하는 거를 농업이 거기서 막 식물이 자라고 그러니까 굉장히 생태 친화적이다 이렇게 약간 착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요즘 누가 농업을 저기 햇빛하고 농부의 근육의 힘으로 누가 농사를 짓습니까? 약치고. 뭐 기계 사용하고 정말 비료, 약치고
걷다가 운송, 저장, 보관. 그래서 우리가 저기 거봉포도를 저 페루, 뭐 칠레에서 생산을 해갖고 냉동 시설을 다 해서 태평양을 갔다가 온실가스 뿜어대면서 여기 우리 시장에까지 오고 아보카도를 남미에서 생산을 해서 비행기에 냉장 시설에서 실어갖고 우리나라 여기 시장에 풀지 않습니까? 다 엄청나게 이 온실가스와 이 생태 폐괴를 하는 게 80억이 먹고 살다 보니까 이게 엄청나는 것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게 육식을 하느냐 채식을 하느냐 이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보통 평균적으로 퉁쳐서 이야기를 하게 될 때 육식을 한 사람이 하면 채식은 10사람이 할 수 있다라고 봐요. 이건 10% 20%의 문제가 아니라 1대 10의 문제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후 위기에 좀 관심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고기를 뭐 다 채식주의가 될 수는 없죠. 그렇죠. 그 인간의 뭐 역사에서 뭐 유목민족은 다 고기만 먹고 살았고 뭐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보편적으로 그렇게 다 적용은 못해도 우리가 좀 일상적으로 먹는 고기의 그 양을 줄일 필요는 확실히 있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이러한 환경을 파괴를 시키고 기후 위기를 막는데 이 채식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결국은 기후 위기도 결국은 인간의 어떤 이기심, 욕심이 불러온 결과잖아요. 그럼요. 예. 그러니까 다시 그걸 되돌아가기 위해서는 어쨌든 우리가 그런 이기심을 버리고 욕심을 좀 내려놓는 비워내는 그런 연습이 필요하겠네요. 그렇죠. 지금 현재 오늘날의 이 위기다라고 하는 거 우리는 계속 결핍이 있기 때문에 성장을 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정치가들이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줬죠. 자,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인간이 지금 생산하고 있는 식량의 3분의 1이 사람 입으로 들어가질 않아요. 쓰레기통으로 들어갑니다, 지금. 식품 이거 상품을 만들려 다 잘라버리고 그다음에 그냥 배 터지게 먹고 다 갖다 버리고 그래서 지금 현재 80억 명 중에 다 10% 10억 명이 영양 실조에 걸려 있는데 우리 3분의 1은 쓰레기통으로 들어가는 거. 이 세상이 그렇게 정의롭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오늘날 우리 쓰레기장을 한번 가보십시오. 몇십 년 전이면 저거 집안에 있어야 될 물건을 우리 다 지금 내다 버리고 있잖아요. 지금 80억 명이 정말 쓰고도 남을 만한 그런 생필품을 우리는 생산을 해요. 그런데 정치가들은 끊임없이 성장을 외치죠. 지금 결핍이 있다라고 하면 이 세상이 얼마나 정의롭지 않은가를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지 이건 성장을 못해서가 아니다라고 하는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이 방식이 아닌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우리가 볼 때만이 이 기후위기는 막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어요. 탄소 중립, 그게 탄소 배출량과 쓰는 걸 제로로 맞추는 건데 이것의 시발점은 우리가 쓰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정확하게 보고 필요한 만큼만 사용하고 쓰지 않는 여기서부터 출발이 되겠네요. 그렇죠. 처음에 그래서 이제 탄소 중립이라고 하는 게 그게 이제 1.5도를 막기 위해서 나온 그 개념인데 2050년까지 이제 탄소 중립 상태를 이제 만들어가야 거의 화석 연료를 쓰지 않는 상태를 이제 의미를 해요. 근데 이제 처음에는 2030년까지는 약 그 절반 이상을 줄여야 되고 2030년 이후 20년 동안은 나머지 한 40% 정도를 차분하게 이제 줄여가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면 처음에 그렇게 많이 줄여야 되냐? 앞으로 10년 이내에 우리 지금 이렇게 잘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거 줄이면 이거 힘들지 않느냐? 지금 우리는 너무 과잉으로 쓰고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지금 에너지나 이런 거에 있어서 그래서 지금은 이걸 줄인다라고 하는 건 이건 우리의 욕망을 줄이는 문제이기 때문에 바로 이건 금방 줄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2030년 이후에 줄여야 되는 부분들은 우리가 농업을 하기 위해서 비료를 만든다거나 이런 아주 화석연료를 쓸 수밖에 없는 이거는 당장에 우리 기술력으로다가 이거 대체를 할 수도 있는 문제가 아닌 것들이에요. 그래서 2030년까지는 급격하게 우리가 줄여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그 나머지들은 지금 기술 개발을 열심히 해갖고 이런 대체를 갖다가 해갖고 조금씩 줄여나가는 이런 상황을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온실가스를 배출 안 하는 게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온실가스를 배출 안 하는 것이 가능하냐 그렇게 질문을 해버리면 가능하지 않죠. 네. 지금 저 차도 굴러가야 되는 거고 지금 여기다 불도 켜야 되는 거고 뭐 에너지를 써야 될 때가 얼마나 많은데 질문을 그래서 이 질문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미래에 우리가 지금 이대로
그냥 산다라고 하면 이렇게 과잉된 삶을 산다라고 하면 결국 기후 위기라고 하는 이런 위험 속에서 우리의 문명도 이제 무너질 판인데 그러면 그 앞으로 일어나게 될 그 문명의 붕괴가 미래에 있는데 그러면 지금 어떻게 우리를 바꿀 것이냐라고 하는 질문을 이렇게 바꿔야죠. 그러니까 현재로부터 미래를 갖다가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지금을 유지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지만 미래에 이런 위험이 있으니까 오늘을 어떻게 바꿀까 그러면 우리 인간은 거기에서 어마어마한 상상력을 발휘를 하고 거기서 지금까지 우리는 살아보지 않았던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내는 것. 그러니까 이 기후 위기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의도적으로 뭐 나쁜 마음을 품고 일으킨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을 만들어 왔고 우리가 열심히 살아왔는데 일어난 위기란 말이죠. 결국 우리의 문명 그 자체, 우리의 그 삶 자체의 위기이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 세상을 수정하거나 보완하거나 이러한 식으로다가는 전혀 해결이 불가능합니다. 이거는 근본적으로 이거는 우리의 삶 그 자체, 우리가 살아왔던 이 문명 그 자체에 대한 이건 위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한 번도 살아보지 않았던 이러한 세상을 꿈꿔야 되고 바로 완전히 새로운 이러한 세상을 만들 때만이 우리는 이 기후 위기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핵심적인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그래서 교수님께서는 네. 그것을 실천하는 방식으로 예. 어떤 삶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저요. 네. 저는 극히 일반 사람들처럼 그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네. 저 자신이 제가 이런 말들을 하지만 하루하루 살면서 저 자신의 모순성을 끊임없이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저 자신의 무력함을 끊임없이 확인을 하면서 예, 그렇게 예. 살아가고 맞습니다.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성인이 돼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요. 네. 그럼 이거 어떻게 하냐 이 말이죠. 저는 그렇죠. 제가 완벽하게 옳기 때문에 뭐 제가 뭘 이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이렇게 우수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이러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무력하고 이렇게 자기 모순적이고 그래도 이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아니 저는 교수님 그냥- 말씀 너무 공감이 가는 게 네. 저는 그래서 그냥 그래도 이렇게밖에 이게 그래도 한 발자국이라도 뭐라도 한마디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저는 여기에 그래도 제가 완벽하게 알아서 뭘 이렇게 떠든다가 아니라 내가 이 모양 이 꼴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 저는 여기에 저의 그냥 진실이 있다. 그냥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네. 교수님 말씀 너무 이해가 되는 게 왜냐면 사실 우리도 강론할 때 그렇잖아요. 아, 그럼요. 똑같아요. 아니 강론처럼 살면 다 성인되지. 성인되지. 맞아요. 근데 나도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렇게 못 사는 나의 모습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이 너무 마음에 와닿아. 저는 교수님 아까 말씀드렸는데 욕망을 줄여야 한다. 이게 전 너무 와닿아가지고 우리가 과잉이다라고 네. 이야기하는 거. 그게 우리가 갖고 있는 거 버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과잉을 욕망을 줄여야 한다가 저는 기후 변화의 핵심 같아요. 제가 전에도 한번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었는데 예. 저는 그 10계명에 대한 그 해설 중에 강주기 의원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셨어요.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면서 그러니까 그 우리는 단순히 도둑질이라고 하면 내가 지금 여기서 뭘 훔치는 걸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지구 환경을 생각하면 미래 세대가 누려야 될 거를 내가 미리 앞당겨서 내가 다 누리는 것 그것도 도둑질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네라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하고 이게 잘 이렇게 연결이 네. 되면서 예. 내가 지금 과잉하고 내가 이렇게 누리고 있는 것들이 결국은 내 후손들이 누려야 할 것들인데 그걸 내가 지금 뺏고 있구나라는 하면서 좀 마음이 좀 계속 서늘해지네요. 저는 오늘 막 그런 사명감까지 느끼면서 아까 겸손하게 그 교수님께서 고백해주신 그 고백을 잘 들었고 저도 사명감 생기면서 이제 신자들 만날 때나 아니면 주변 사람 만날 때 잘 전파하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되게 희미하게 잡혔던 게 명확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주제로 저도 좀 제도도 나눠볼게요. 필요하고 여러 가지 어떤 많은 것들이 필요하지만 사실 더 중요한 건 결국은 사람이 바뀌어야지 네. 예, 되는 것 그렇죠. 같아요. 예, 예. 맞습니다. 예. 혹시 교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또 저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요. 그러니까 성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멸망을 갖다 예언을 하시죠. 그런데 그 멸망을 진짜 인간을 갖다 멸망시키기 위해서 그런 예언이 선포가 된 건 아니잖아요. 돌이키라라고 하는 거. 살려주기 위해서 그 멸망의 선포가 있는 거 아닙니까? 오늘날 이 기후 위기다라고 하는 거. 이거는 물질적 세계는 이거 유한한 세계예요.
여기서 이제 더 이상 인간의 무한한 욕망이 달성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바로 그러한 예언이 지금 선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 오늘날 이 기후 위기다라고 하는 건 이거 위험해, 큰일 났어, 그냥 우리는 다 망하는 이게 아니죠. 우리는 여기서 돌이켜서 우리가 이 성찰을 통해서 만약 이 성서에서 말하는 그 멸망 앞에서 우리는 회심을 통해서 우리는 그러한 그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는 이 기후 위기를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세상을 다시 성찰을 통해서 새로운 세상을 꿈꾸고 보다 나은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는 이러한 기회가 바로 우리한테 주어졌다. 마치 멸망이 우리를 회심을 통해서 다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처럼 이거는 희망의 메시지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너무 좋은데? 감사합니다. 와. 중세라면서 이렇게 뜻깊은 분을 이런 시간 네. 가질 수 있다니. 와. 그냥 성서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후 위기에다가 걸어가고 제가 잘 알아들었어요. 아니 근데 원래 회개라는 말 자체가 그거잖아요. 그럼요. 가던 길에서 방향을 예. 바꿔서 방향을 트는 거잖아요. 등을 돌려 하늘을 마주보는 게 회심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왔던 거를 좀 수정하거나 보완해서는 이 기후위기 해결 못합니다. 완전히 바꿔지는 이 상황 속에서만이 이건 이루어질 수 있다. 좋습니다. 네. 교수님 너무 감사합니다. 네, 늦은 시간까지 정말. 예. 잘 아니, 들어주셔서 근데 고맙습니다. 교수님 표정이 되게 해맑으시다가도 되게 진지하게 막 이렇게 열정을 쏟아내시고 네. 아니 그 사이버 대학 그 학생들은 너무 행복하겠는데요? 강의 들을 때마다 그냥 귀에 쏙쏙 들어와. 그러게요. 단어가 이렇게 귀에 이렇게 와서 계속 이렇게 들어와. 아니 계속. 이렇게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나는 기후위기가 말이야 이렇게. 와. 감사합니다. 예. 오늘 이 시간 너무너무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예. 네. 중세 라이브 오늘은 교회적 시선으로 우리가 관심 가져야 할 사회 이슈들을 이렇게 돌아봤는데요. 네. 하느님이 강조하셨던 사랑, 또 정의, 그리고 올바른 진리에 대해서 또 생각해보고 또 형제들과 함께 더불어서 살아간다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미래 세대에 대한 생각까지 할 수 있었던 아주 중요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예, 저는 또 오늘 교수님 말씀 들으면서 그 영화 있어요. 아름다운 세상을 위하여라는 영화 보면은 그 선생님 숙제를 내주거든요. 그래서 그 숙제를 하는 그 꼬마아이가 착한 일의 3가지를 전파합니다. 계속 이렇게 그러면서 쭉쭉쭉쭉 퍼져나가면서 그 동네가 나비 효과가. 예, 선해지는 효과를 보면서 오늘 저희가 갖고 있는 그 기후 위기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작은 실천을 통해서 잘 바꿀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좀 봅니다. 오늘 방송 보신 분들도 많은 느낌이 있으셨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네. 뭐 꼭 사회 교리와 더불어서 또 기후 위기 뭐 이런 것도 여러 가지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좋은 것들을 더 많은 준비해서 오겠고요. 다음 주 기대가 됩니다. 제가 왜 웃는지 이렇게 크게 네. 웃는지 다음 주에 보시면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8시에 네.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안녕!